새벽이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던 길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오직 정우의 방 앞 작은 탁자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수 방이었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때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다들 자고 있어. 이번엔 약 조금 더 세게 넣을 거예요. 정우 씨는 이쯤에서 끝내야죠.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문에 귀를 댔습니다. 정우 씨 죽이고 10억 받으면 깔끔하죠. 내가 하민이 보호자니까 유산도 다 낼 거예요. 시어머니 그 노인네는 나중에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그 보험도 곧 만기거든요. 결국엔 다 내 손 안에 들어와요. 하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내 몸이 복도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울리고 손끝이 얼어붙듯 떨려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해요. 실수 없이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하민이도 내 말 잘 들어요, 요즘. 그 사람, 그건 내 아들 정우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릴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들었구나.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혹시 듣다가 마음에 닿는 순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집에 함께 살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지수예요. 혹시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는 다정했어요. 한 번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 없었고 하민이에게도 늘 다정하게 말했고 정우에게도 살갑게 웃으며 잘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무 문제 없는 말이었는데도 그 말투 어딘가에 조금은 준비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약속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미리 와 있었고 지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앞에 놓인 미역국을 후후 불며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고 있었죠. 어머님, 사실은요. 정우 씨랑 저 정식으로 혼인신고하려 해요. 지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단어 선택까지 어디서 들은 말처럼 준비된 말투 같았어요. 하민이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 많이 따르고요. 저 하민이 정말 사랑해요. 정우 씨도 저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어머님께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이 있었고 애써 외롭지 않은 척했던 아이의 속내가 비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 순간 그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물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등에 가늘고 길게 남은 자국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흉터처럼 불룩하게 남아 있었죠. 눈이 마주쳤고 지수는 짧게,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미소가 저는 이상했습니다. 흉터보다도 그걸 감추지도 굳이 설명하지도 않는 태도가 더 섬뜩했어요. 그 미소가 저는 이상했습니다. 흉터보다도 그걸 감추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 태도, 눈빛 하나에도 무언가 스며 있었어요. 그렇게 동거는 시작됐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셋의 집이에요. 그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잘했습니다. 하민이 목욕도 시키고 아침마다 밥도 차려주고 정우의 출근 시간도 나의 약 복용 시간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딘가 조금씩 너무 과했어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깔끔하며
모든 게 꼭 짜인 듯 완벽했죠. 그녀는 잘 웃었고 말끝마다 어머님이라 불렀고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어깨가 쑤셔 일어났고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리고 나는 왜 하루하루가 불편해질까? 불편하다는 말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 이 집에 들어서선 안 되는 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요. 동거를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표면상으로 모든 건 평온해 보였죠. 지수는 언제나 말자에게 공손했고 하민이는 늘 밝았고 정우는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그 감정은 이유 없이 스며들었어요. 식사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다음 어딘가에서 웃음이 흘러나오면 그때마다 더 진해졌죠. 그날 저녁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어머, 너 또 다쳤니? 괜찮아. 엄마, 회사 계단에서 좀 미끄러졌어. 별건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목을 살펴보았어요. 팔 안쪽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붕대는 꽤 단단하게 감겨 있었죠. 지수는 곧바로 옆으로 와서 물컵을 건넸습니다. 요즘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정우 씨랑 내일 병원 한 번 더 다녀올게요. 지수는 말하자마자 곧장 물컵을 내밀었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익숙한 듯 침착했어요. 말자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며칠 후 정우가 이번엔 허리를 붙잡고 돌아왔어요. 지수는 곧바로 병원에 연락했고 말자에게는 짧게 설명을 남겼습니다. 허리를 좀 삐끗했대요. 별일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대서요. 다녀올게요, 어머님. 지수가 집을 나선 뒤 나는 소파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정우 이름이 적힌 진단서가 있었고 그 아래 요추염자 사주 안정 요망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병원명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지수가 평소에 믿을 만한 곳이라며 자주 언급하던 병원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간간히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집안은 너무 고요해서 작은 소리 하나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때 아이 방에서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민이가 깬 걸까 싶어 귀를 기울였죠. 처음엔 라디오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어요. 아빠 또 다쳐요. 엄마는 기뻐하는 것 같아. 순간 나는 숨이 멈췄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또렷했어요. 하민이는 정우가 아프면 지수가 기뻐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장면들을 통해 몸으로 배운 감정이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고 자신의 무릎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퍼즐 조각들을 갑자기 하나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자주 다쳤고 병원에 연락한 건 늘 지수였죠. 진단서는 늘 3주 안정.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웃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흐릿한 직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고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가 우연히 하민이 방 창문을 스쳐보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연필로 정성껏 색칠한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하민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무심코 시선을 두었다가 그 속에 담긴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엔 침대에 누워있는 정우가 있었고 그 옆엔 지수가 서 있었어요. 지수는 활짝 웃고 있었고 하민이는 구석에 작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베란다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가족이었지만 무언가 균형이 이상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지나치게 커 보였어요. 하민이는 꼭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색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정우는 흐릿한 회색, 하민이는 연필선만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림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하민이 방을 정리하다가 스케치북 몇 장을 더 넘겨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비슷한 그림들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늘 정우는 누워 있었고 그 옆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고요. 그림이 전부 같은 구조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삼키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에 그림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다 보니 하민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구석에 있던 아이가 그 다음엔 문가에 기대 있었고 또 다른 그림에선 그림 맨 끝 구석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선 하민이가 지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지수처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긴 했지만 그 웃음이 꼭 따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말자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지금 지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길들여지는 방식으로요. 그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지수 옆에 선 하민이의 그림 위엔 커다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 그 글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 정우는 웃고 있었고 지수는 여전히 붉은색 옷을 입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식탁엔 밥이 차려져 있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모두가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정우는 다리에 굵은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정우는 여전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가만히 서 있었고 지수만이 크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민이까지 그 아이마저 지수가 만든 세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우였고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나는 어깨가 뻐근해 깨어났고 물 한 잔 마시려 부엌으로 향했죠. 집은 고요했습니다. 지수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어두운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지수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건 분명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였어요. 응. 지금 자고 걱정. 정우는 진짜 잘 속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 한 번 안 해. 지금까지 10번 넘게 다쳐서 받은 거. 총 1억 조금 넘었지 뭐. 근데 솔직히 이젠 감칠맛 나. 이렇게 쪼개서 받아서 뭐 하냐고. 말자는 컵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어요. 10번 넘게 다쳤다. 1억 조금 넘었다. 그리고 감칠맛 난다. 그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천천히 또렷하게 박혔죠. 크게 해야 돼. 이번엔 좀 정리되게. 한 번에 끝나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말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기가 척추를 따라 서서히 올라왔고 심장은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병원은 다시 거기로 해.
그쪽은 기록도 말 맞추기도 편하니까. 언제 들어갈지만 딱 정하면 돼.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병원 이름들이 스쳐갔습니다. 진단서마다 찍혀 있던 지수가 믿을만하다고 말하던 그 병원이었죠. 나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어 조심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끝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지수가 조금 전 했던 말들은 간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계획이었고 그 중심엔 정우가 있었죠. 정우는 누워 있어야 했고 아파야 했고 그래야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였어요. 나는 그걸 그제서야 또렷하게 알게 되었죠. 죽인다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크게 해야 해. 이번엔 정리되게. 한 번에 끝내자. 그 말들엔 이미 뜻이 다 담겨 있었던 거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아침 지수는 하민이를 데리고 외출했고 정우는 약을 먹고 조용히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나는 부엌 쪽 다용도실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손끝으로 작은 수납장을 열었어요. 몇 번이고 망설였던 문이었죠. 하지만 이젠 더는 미뤄둘 수 없었어요. 서랍 안에는 병원 봉투 몇 개와 정우 이름이 적힌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엔 두툼한 파란색 파일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생명보험 가입 내역 보관용 21번 고르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정우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증서가 여러 장 꽂혀 있었어요. 처음엔 손해보험, 다음은 상해특약, 그리고 마지막 장, 파일 맨 뒤 다른 색으로 구분된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위험군 상해사망 보장보험, 피보험자 강정우, 수익자 서지수.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우가 다치면 지수가 돈을 받는 구조였죠. 병이 나도 사고가 나도 심지어 죽어도 보험금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종이 옆에 수기로 적힌 작은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회 지급 완료 서명 확인. 현재 총 수령액 1억 3,200만 원. 다음 접수 예정일 10월 4일 병원 진단서 필요. 나는 그대로 의자에 앉았어요. 파일을 무릎에 올려둔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있었어요. 금액이 있었고 날짜가 있었고 정우는 그 안에서 하나의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정우가 다쳤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돌아왔던 날, 허리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던 날, 입술이 바싹 마른 채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던 날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말없이 컵을 건네며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던 지수, 그 미소가 이제야 낯설게 다가왔어요. 아니, 그때도 어쩌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 서류엔 사랑이 없었어요. 배려도 보호도 없었죠. 남아있는 건 사고, 사망, 지급, 금액 그 단어뿐이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다시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낡은 서류 박스 아래 깊숙이 밀어넣으며 가만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우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말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저녁밥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숟가락만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민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수는 물을 따라 놓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일 오후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그 병원 예약 다시 잡아놨어.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정우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뭐 이거 계속 다치는 거, 계속 아픈 척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지수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은 아주 잠깐 무언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었죠. 정우야, 하민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나 알아. 아플 땐 밤새 옆에 있었고 일 나가면서도 뒤돌아봤잖아. 혼자 정말 많이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민이한테 떳떳하게 돈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리고 나 당신 아이도 갖고 싶어. 하민이만 가족 아니잖아. 우리 둘만의 아이. 나 준비돼 있어.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엔 흔들림이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고개를 숙이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나 진짜 몸이 이상 계속 이러다. 진짜 잘못될까봐 무서워. 지수는 정우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하나만 넘기면 우리 숨 좀 돌릴 수 있어. 약속할게. 정우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긴 숨을 내쉰 뒤 가만히 고개를 떨궜죠. 그 표정은 체념이었고 말없는 동의처럼 보였어요. 부엌 입구에 서 있던 말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보다 더 먼저 그녀의 마음이 먼저 식고 있었죠. 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건 다친 몸 때문만이 아니란 걸요. 그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고통이라는 걸요. 그 다음날 아침 지수는 하민이를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치과 예약이라며 가방을 챙겼고 정우는 진통제를 먹고 조용히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나는 지수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려 열자 지나치게 정돈된 방안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안쪽 구석 서랍장 아래에 낡은 서류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위엔 다 쓴 수첩과 잡지, 메모지들이 겹쳐 있었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스를 꺼내 바닥에 놓고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오래된 대학 노트, 강의 수첩, 통장 복사본, 일상처럼 보이는 흔적들 뿐이었죠. 그러다 박스 바닥 손끝에 낡은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연분홍색 봉투였고 테이프 자국은 누렇게 번져 있었어요. 손때가 오래 묻은 봉투였죠.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 그리고 접힌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어떤 남자와 지수가 어깨를 붙이고 찍은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다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남자의 팔엔 하얀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두 번째 사진, 병실 복장을 입은 지수가 다리를 절고 있는 듯한 남자 옆에 서 있었어요. 지수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죠. 말자는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어 펼쳐본 편지 한 장. 그 안엔 이렇게 또렷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도 문제없이 정리됐어요. 입원 서류랑 진단서 다 마쳤고 다음 거는 당신 명의로 가입한 걸로 해요. 보험금은 나중에 나눠받자고요. 편지엔 보낸 이도 받는 이도 없었지만 서명란에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J.S. 그 이니셜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말자는 가슴 한가운데로 작은 돌덩이가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장, 또 한 장, 사진과 편지를 넘길수록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걸어온 길, 그 길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탐욕도 순간의 실수도 아니었어요. 이건 익숙함이었고 반복이었고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죠. 나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어요. 그 안엔 누군가의 병상, 누군가의 깁스, 누군가의 이름 없는 진단서,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웃고 있던 지수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착각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도 지수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민이를 다정하게 챙기고 정우에게 약을 건네며 일정표를 꺼내 식탁에 놓았죠. 다음 주 월요일 입원 날짜 확정됐어. 담당 선생님도 내가 아는 분이니까 편하게 하면 돼. 그 말을 들은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입원까지 해야 그럼 요즘 다시 허리 안 좋다며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게 낫지. 지수의 말은 언제나 옳았죠. 말투도 단정했고 그 끝엔 늘 당신을 위한 거야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요즘 들어 정우에겐 조금씩 차갑게 들리고 있었죠. 며칠 전 지수가 통화 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전화 너머에 누군가에게 하는 그 웃음은 정우가 알던 지수의 미소와 조금 달랐죠. 하민이에게 웃을 때는 따뜻했고 나에게 말할 때는 정돈돼 있었지.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 했던 걸까? 정우는 밤마다 어깨가 결렸고 왼팔은 자주 저렸고 허리는 오래 앉아 있으면 당겼어요. 그건 연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죠. 정우는 정말로 아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수가 손을 잡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받아야 돼. 다신 이런 기회 없어. 하민이 위에 서잖아. 그 말들은 처음엔 책임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정우는 느끼고 있었죠. 그 말 안에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우는 식탁 위 일정표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나는 더는 혼자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하민이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조용히 정우의 방문을 두드렸죠. 정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정우는 피곤한 얼굴로 이불을 젖히고 앉았어요. 눈가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죠.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침대 맞은편 의자에 조심히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예전에 보험 사기했던 거 알고 있니? 정우의 표정이 순간 멈추듯 굳었어요. 뭐라고요? 다쳤던 남자들이 있었어. 지수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편지 내가 직접 보험금 입원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 정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웃음엔 피로도 어색한 방어도 함께 섞여 있었죠. 요즘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하민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해서 이런 말 하는 거 같아. 지수가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하민이한테도 나한테도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정우의 눈엔 여전히 믿고 싶은 사람을 지키려는 눈빛이 남아 있었죠. 그 눈빛 앞에서 나는 한참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곤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꺼내 조용히 침대 위에 올려두었죠. 그럼 이건 그냥 한 번만 눈으로 봐. 정우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 지수와 낯선 남자들, 병실, 보호대, 절뚝이는 다리, 그리고 짧은 편지. 이번에도 문제없이 정리됐어요. 다음 건은 당신 명의로. 정우는 사진을 넘기다 손끝을 멈췄어요. 지수는 사진 속에서도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금까지 정우가 보아온 그 모습 그대로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옆엔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분명히 다친 상태였어요. 정우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 몸, 마음도. 그 사람한테는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충격, 혼란,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함께 있었죠. 말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눈보다 더 무서운 건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걸요. 나는 그런 정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우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리진 않았어요. 다만 식탁 위에 올려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은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여는 소리처럼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이라는 신호 같았어요. 나는 며칠 전 지수의 방 앞에서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 누워 있어야 돼. 크게 해야지. 정우 하나 끝내면 계산은 맞춰지는 거야. 보험 쪽도 다 준비됐어. 실수 없이 끝내면 돼. 그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밤새 머릿속에서 되감듯 떠올렸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정우의 점점 무너져가는 얼굴을 보며 확신했죠.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진을 받고 편지를 읽었고 어머니의 말도 들었지만 마음 깊은 어딘가엔 아직도 지수를 향한 마지막 한 칸, 닫히지 않는 여백이 남아 있었죠.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더 잘하면 지수도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몰라. 언젠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놓는다는 건 자신의 모든 선택과 사랑을 부정하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지수는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두었어요. 야, 왜 안 먹어? 이번에 새로 받은 거야. 전보다 좀 더 센 거라서 확실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정우는 약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알약은 이전과는 색이 달랐고 크기도 훨씬 컸죠. 이거 전에 먹던 거라 다르게 생겼는데. 제약사를 좀 바꿔서 달라진 거야. 괜찮아. 브로커 쪽에서 받은 거니까 확실해. 브로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정우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지수가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가장 조심하던 단어였죠. 그 순간 이 모든 게 계획된 절차였다는 사실이 정우의 눈앞에 하얗게 떠올랐습니다. 나 요즘 진짜 이상해. 계속 어지럽고 잠도 못 자고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누워 있어야 돼. 다 정리되게. 그 말은 더 이상 병을 관리하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지막 정리의 신호였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하나만 넘기면 진짜 다 끝나는 거야. 하민이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냥 좀 누워 있어줘.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대화를 거실 끝 불 꺼진 부엌 한쪽에서 나는 듣고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벽에 기대 조용히 숨을 죽인 채로 지수의 말 하나하나를 단 한 음절도 놓치지 않았어요. 브로커 쪽에서 받았어. 제대로 누워 있어야 돼. 다 정리되게. 그 말들 속엔 정우라는 사람은 없었죠. 그는 이제 약봉지 안 숫자였고 서류 속 금액이었고 지수의 인생 정리 계획안 하나의 항목이었어요. 나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필을 들어 종이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장을 고치지도 덧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본 채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머물러 있었죠. 하민이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아이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다 테이블 위에 벗어놓은 키즈워치 화면을 바라보았죠. 음성 메시지 저장됨. 정우는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눌렀고 그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민이 잠들었어. 응. 내일쯤 계단에서 살짝 밀면 될 것 같아. 낙상 처리되면 자연스럽잖아. 정강이 뼈 쪽으로 맞추면 8주 이상 나올 거고 입원하면 서류는 내가 다 맞출 수 있어. 보험은 정리돼 있지. 작년에 추가로 넣은 실손에 입원 일당 2건, 골절 특약까지. 입원 한 번으로 3천은 그냥 나와. 진단만 잘 뽑히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은요. 정우 마무리하면 그때가 진짜 본 게임이죠. 그 사람 처리하고 나면 7억 들어와요. 정확하게 설계해놨어. 진짜 지긋지긋해. 이 생활도
이 사람도 하루하루가 감정 소모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민이랑 어머님은 그쪽도 다 마무리해야지. 남기면 번거롭잖아. 그 사람들 보험 다 드러났어요. 정우만 끝나면 그쪽도 순서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게 계획이에요. 정리라는 말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번엔 꼭 확실한 실수 없이. 정우는 워치를 쥔 손을 떨며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신의 다리는 아직 멀쩡했고 계단에서도 넘어지지 않았고 하민이는 웃으며 곁에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이미 계획표에 적혀 있는 항목이었어요. 내가 그냥 항목이었구나. 정우는 워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죠. 그 안엔 사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오직 죽어야만 들어오는 계산서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도 믿고 싶어 했던 사람, 끝까지 사랑이라 부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금액 단위로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냥 숫자였구나. 정우는 워치를 내려놓지 못한 채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말없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울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건 분명히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 안에는 사진 몇 장, 보험 계약서, 편지, 수첩 메모, 그리고 하민이 키즈워치에서 추출한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종이들 위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눈빛에는 고통보다 더 무거운 감정, 이젠 피할 수 없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해. 너도 알고 있잖니? 엄마. 하민이도 엄마도 다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막아야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보험사 조사부와 경찰 민원 접수처 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첫 연결음이 울리는 순간 현관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손이 멈췄고 정우는 고개를 들었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엔 확실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뭐 하세요, 지금? 정우는 얼어붙은 듯했고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조용히 뒤로 감췄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게 뭐야? 이거 어디다 보내려 했어? 이제 그만하자. 이건 더 가면 안 되잖아. 더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나 그동안 정말 너 믿었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편했는지 너는 몰랐겠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 했어요. 그때 지수가 재빠르게 다가와 탁자 위 봉투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죠. 그거 내놔요. 그거 내 거라고요. 왜 자꾸 방해하는데요? 왜? 그게 내 거야? 사람 팔아서 만든 돈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진짜 바보가 아니었어. 순하고 늙어서 눈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웃기네요. 갑자기 똑똑해지고 깔끔하게 증거까지 모으고 내가 너무 방심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얕봤던 거지. 미리 알았으면 그냥 처리해버릴 걸. 진짜 아까워요. 다 끝났었는데 다 내 건데. 그걸 하민이랑 어머니한테까지 써먹으려고 했던 거야. 하민이, 어머니, 정우야. 그 사람들도 그냥 끝까지 방해만 했던 존재들이야. 필요 없었어. 내가 끝나면 그 둘도 곧 순서였어. 차이점이 있다면 하민이는 보험이 2개고 어머니는 진단 내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조건이었지. 어차피 나한텐 가족도 아니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수는 뒤돌아서 현관문을 벌컥 열고 주차장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뭐 하는 거? 나와 정우가 뒤따라 나왔을 땐 지수가 이미 차 문을 열고 올라탄 상태였어요. 차 문을 쿵 닫고 시동을 건 지수의 눈엔 광기와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죠. 다 너 때문이야. 정우! 계획을 망친 건 다 너 때문이야. 죽어버려! 차가 급발진하듯 튀어나왔어요. 정우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으로 정우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정우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차는 비명을 지르듯 브레이크를 긁으며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온몸으로 정우를 감싸 안았죠. 정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내 품 안에 그대로 있었고 나의 손은 떨림 없이 아들의 등을 붙잡고 있었어요. 지수는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있었죠. 그녀의 눈은 자신이 죽이려던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정우는 바닥에 손을 짚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몇 발짝 앞 지수의 차는 브레이크 소리를 남긴 채 아슬아슬하게 멈춰 있었죠. 나는 두 손으로 정우를 붙잡고 천천히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신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끝내야, 진짜 끝내야 해. 그때 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일그러진 얼굴의 지수가 거칠게 달려왔어요. 왜 자꾸 방해해?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알아요?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아까 정우 너 어머니 하민이까지 이미 다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다 망치냐고. 감히 너희가 날 무너뜨려. 지수는 정우를 밀치며 팔을 휘둘렀어요. 정우는 그걸 막아내듯 그녀를 껴안았죠. 이제 넌 아무도 못 해쳐. 하민이도 어머니도 나도. 지수는 다시 차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그녀는 시동을 켜고 악셀을 강하게 밟았어요. 다 죽어버려. 다 끝났다고. 정우가 앞으로 나서려는 찰나 내가 아들을 밀쳐냈어요. 그 순간 차가 정우를 향해 돌진했고 내 어깨를 정통으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말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입가엔 피가 맺혀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제발요. 눈 좀 떠봐요. 괜찮아. 너만 안 다쳤으면 그걸로. 아니에요. 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진짜로 진심으로요. 지수는 차 안에 고개를 창틀에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부딪힌 듯 움직이지 못한 채 눈만 부릅뜨고 정우를 노려보고 있었죠. 다 내 탓이야. 정우. 너만 없었으면 난 끝낼 수 있었어.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2명이 차 문을 열고 지수를 끌어냈어요. 지수는 경찰 손에 붙잡힌 채 끝까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민이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진짜 잘 키우려고 했다고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부 그 돈이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외침이 아니라 끝나가는 사람의 마지막 자기 방어였어요. 경찰이 지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정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자는 정우의 손을 잡고 구급차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살아있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하얀 커튼 안쪽 정우는 말자의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세한 숨소리만 들렸고 기계에서 울리는 삐 소리와 함께 작은 박동선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정우는 말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손은 차갑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말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삼킨 숨을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알아챘을까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진도 봤고 편지도 읽었고 그날 엄마가 대신 다쳤을 때까지도 저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정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떨구었죠. 믿었던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는 걸, 엄마가 그걸 알고 있었고 대신 막아줬다는 걸.
그제 정말로 알았어요. 정우는 엄마마의 손등에 이마를 조심스레 갖다 댔습니다.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늦었지만 이젠 제가 지킬게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 순간 말자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고 말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손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정우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체온이었고 정우를 다시 붙잡아주는 엄마의 온도였죠. 정우야, 넌 안 다쳤지? 응, 나 안 다쳤어. 엄마가 막아줬어. 말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을 꼭 감았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봐주는구나. 앞으로는 안 놓을게요. 엄마는 이제 내가 지킬 거예요. 그날 병실엔 어떤 말보다 강한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눈 진짜 대화였죠. 나는 병실 침대에 가만히 기대 앉아 있었어요.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더 또렷했죠. 정우는 말자 곁에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말자는 정우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씩 망가뜨리는 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봤다는 거. 그 제일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끝내 눈치채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형사 한 명이 들어왔고 뒤에는 민간복장의 보험조사팀 수사관이 따라섰습니다. 강정우 씨 맞으시죠? 조사 때문에 병원 동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입건은 아닙니다. 당사자 참고인으로서의 진술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정우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어요. 엄마, 저 금방 올게요. 저 없을 동안 꼭 약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 고개 숙이지 말고 다녀오렴.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자의 손을 조용히 이마에 댔어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깊게 바라봤죠. 엄마, 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사이로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정우는 말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말자는 그 눈빛을 마지막처럼 꼭 붙잡고 있었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방청석엔 말자와 몇몇 피해자 가족들만 조용히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 한쪽엔 수척한 얼굴의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 죄수복을 입은 지수는 표정 없는 얼굴로 판사석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피고인 강정호는 배우자인 서지수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사고 허위 진단서 제출 등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고 결국 부모와 미성년 자녀까지 보험금 수령 대상으로 설정하며 살인 미수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판사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지수가 만든 구조 속에 갇힌 도구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물론 저까지 죽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법정에선 죄인으로 서 있지만 살고 싶었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쪽을 향해 짧은 눈맞춤을 했고 그건 부끄러움과 감사가 겹쳐있는 눈빛이었죠. 피고인 강정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가담 정도 정신적 지배, 피해자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사회적 회복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
진심 어린 반성을 감안하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조용히 숙였어요. 법정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우고 그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피고인 서지수에게는 사기,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지속적인 계획 범행, 다수 피해자 존재, 특히 미성년 자녀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고 눈도 감지 않았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잔해 위에 앉아 15년의 침묵을 스스로 안고 있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법정, 피고인석엔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보험 브로커였습니다. 피고인 장영식은 피고인 서지수와 공모하여 고의 사고 연출, 허위 진단서 유통, 보험 설계 악용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또한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 장영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도 브로커는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이었어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여전히 자신이 단순한 전달자였다고 믿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법정 밖 정우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부신 것도 흐린 것도 아닌 그저 살아있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정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숨지 않고 고개 들고요. 그러려면 내가 저지른 죄는 피하지 말아야 해요. 죄값을 치르고 고개 들 수 있을 만큼 성실히 살아야만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정우는 출소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하민의 얼굴과 어머니의 손이 번갈아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침 정우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모범수로 성실히 생활했다는 말, 담담한 얼굴로 건넨 교도관의 인사,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정우는 그저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하고 천천히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출소한 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긴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 문 바깥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단정한 차림으로 하민의 손을 꼭 잡은 채 정우가 나오는 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민은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손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말자와 하민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눌러 참았어요. 하민아. 다녀왔니? 하민은 아빠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같이 가요. 그 말에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민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하민은 작은 손가락으로 정우의 손을 꼭 움켜쥐었고 그 손은 말자의 손으로도 천천히 이어졌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거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던 건 그들의 손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에게도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들은 셋이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손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듯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곁에서 조용히 머물러주는 시간이었어요. 정우는 새벽이면 말자보다 먼저 일어나 밥솥 뚜껑을 열어보고 하민이 이불을 조심스레 덮어줍니다. 이전엔 한 번도 이렇게 천천히 하루를 열어본 적이 없었죠. 나는 퇴원 후에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한 번은 정우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말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정우는 그 옆에 말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세상 어떤 대화보다 따뜻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민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정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요즘엔 우리 집 되게 따뜻해요. 아빠도 그렇게 느껴. 정우는 그 말에 괜히 눈을 피했어요. 왜 그 따뜻해요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는지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가끔 혼자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요. 나는 죄인이다. 그 문장은 여전히 매번 쓰였지만 요즘엔 그 아래에 이 문장을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다. 마당에 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식탁 위엔 말자가 다듬은 나물 반찬이 놓이고 하민은 숙제를 하다 고개를 꾸벅거리다 잠이 듭니다. 그 집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죠.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움찔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당한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보험 사기라는 범죄 너머에 있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이후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손을 다시 잡는다는 건 그보다 더 큰 사랑이어야겠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공감한 줄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될지도 몰라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